자, 이 게임의 이론적 구조는 일단 여러분들의 수익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게임 이론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른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을 예상해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앙기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보면서 막 탄식 소리도 나오고 아니면 놀라기도 하고 뭐 예상한 대로 돼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죠. 여기에는 사실 금융시장의 복잡한 사정들을 의 일부가 사실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이 게임 자체의 베이스 모델은 케인즈의 이제 한 챕터에서 이야기한 게임 가상의 사고 실험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뷰티 컨테스트라는 이름의 케인즈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케인지안 뷰티 컨테스트라고 하는데 케인즈가 미인선발대라는 사고 실험을 하나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여성분들의 사진을 나열하고 이 중에 이제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투표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리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을 사람들한테 보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르죠? 이런 게임이라면 이런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상대방을 속을 알아야 되겠죠? 저 사람이 어디다 투표할 건지 일단 나이브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독심술이 있어, 아니면 데스노트에서 수명이 뜨는 것처럼 생일인가? 뭔가 머리 막 아나를 숫자가 뜨던데 영화 보니까 그런 것처럼 1번 찍고 2번 찍고 이렇게 막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통계내서 제일 많이 이제 찍은 사람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부터 얕게 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얕게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고 소신껏 투표하는 사람이겠죠. 나는 뭐 6번이 제일 멋져 보이는데 6번에 찍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을 제로 디그리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1단계라고 했는데 그 판단의 뎁스로 치면 제로예요. 제로. 그 다음 뎁스, 그러니까 퍼스트 디그리는 어떤 거냐면 그 앞에 나이브하게 결정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뭐 취향이 이런데 그런 취향에 의하면 뭐 5번이 제일 많이 선택될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보다 한 단계 더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 중에 일부는 나이브하게 투표할 거고 이 중에 일부는 그 나이브한 사람들을 감안해서 투표할 거야. 그렇게 보면 나는 이렇게 투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한 단계 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고려 사고의 깊이는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제로 디그리, 퍼스트 디그리, 세컨드 디그리에서 디그리들의 분포들이 다 또 여기 있을 텐데 그것까지 전부 다 감안할 수는 사실상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것을 사실은 이 문제는 자산시장의 상황이랑 똑같다. 자, 자산시장 참가자들은 내가 이 자산이 얼마나 밸류어블한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유망하니까 뭐 가치가 높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이거 오를까? 안 오를까? 이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그 결국은 사실은 여기 그 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은 자산시장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샀다.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죠. 약간 오르는 방향으로 아무튼 기여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해서 올라간 거예요. 마치 나는 가수 너에서 내가 3번 가수에 투표하는 것처럼. 다만 다른 점은 그렇게 해서 어떤 마켓의 결과가 발생하면 나는 시세 차익을 얻든지 뭔가 또 얻거나 잃는 게 생긴다는 거죠.
단순히 인기 투표랑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이들이 내가 샀는데 다들 사고 싶어요. 그럼 난 되팔므로써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산시장에서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게임은 그 판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된 게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하셨을 테니까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보셨으면 질문 몇 개가 나왔을 텐데 질문 몇 가지가 있었죠.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파산한다면 당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든 파산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투자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파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무조건 파산한다면 안전자산에 올인해야 되고 무조건 파산하지 않는다면 위험자산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리까리하다면 두 비율을 잘 설정을 해서 딱 파산선 경계에 설 때까지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험자산을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자, 요 영역이 위험이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위험자산 투자 비율입니다. 개인의 I번째 사람의 투자 비율인데 당연히 제로, 즉 안전자산을 올인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안전한 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위험자산을 올인해서 베타가 1이 됩니다. 문제는 요 사이인데 요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한 수식이 적용이 돼요. 요 값은 풀어보면 불분명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위험자산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엄청 많이 벌어서 이 안에서 큰 손이 됐어 라고 하면 요 빨간 점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고만고만하면 그런데도 이제 아슬아슬하면 그 범위가 되게 좁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수학적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범위를 넘어가니까 생략을 하고, 결국 개인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은 내가 많이 벌었을수록, 과거에 많이 벌었을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어찌됐든 위험자산 비율이 자꾸 그 파산하는 선에 가까이 다가갔었죠. 그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수익을 안전한 상태일 때 수익을 많이 거둔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자산에 올인한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버는데 그런 자신의 절수하는 경우라면 점점 큰 손이 되어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위험한 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상되는 전략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전기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전 라운드의 위험자산 투자율에 따라서 위험할 것 같은데 하고 나이브하게 행동하는 거죠. 79.5%야. 빨리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그걸 한 뎁스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 위험하게 가야지. 그게 세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라운드에 한 번 더 파산한 이유입니다. 뎁스 2를 너무 많이 생각한 거예요. 다들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위험하게 했는데 매시브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3년 전쯤인가 어린이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들 붐빌 줄 알고 안 간 거죠.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경제학에서 그 모형으로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버랜드라고 안 하고 엘파롤바라고 해서 술집이 이제 붐빌 걸 예상해서 아무도 안 갔다가 텅텅 빈 뭐 이런 걸 모형화하는 게임이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정보가 있는 경우만 했지만 다른 그룹은 정보가 없는 그룹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 게임은 그런 두 가지 종류의 그룹들에 대해서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략 기피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었고, 사람들은 뎁스가 1, 2, 3 아니면 무한대기를 검토한다는 되게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실제로 게임들은 어떻게 되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결과는 아니고 다른 게임에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세팅을 가지고 했던 결과인데, 이건 예측의 측면입니다. 예측의 측면에서 정보가 있는 그룹들이
그 예측력이 더 높았어요. 이게 예측력이거든요. 정보 있는 그룹의 예측력, 정보 없는 그룹의 예측력. 있는 그룹이 더 잘 예측하는데 그건 뭐 예상되는 일이죠. 그리고 정보가 없는 쪽은 위험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의 측면에서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가로축은 아까 말했던 그 이해도 퀴즈에 이제 하나도 못 맞춘 사람부터 잘 맞춘 사람까지인데, 정보가 있으면 이해도와 유무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잘 맞추는 경향이 있고 예측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가 없는 쪽은 이해도가 높을수록 잘 맞추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성과는 오히려 이 게임에서는 정보가 없는 쪽이 이제 정보가 있는 쪽이 이해도가 높을수록 최종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정보가 없는 쪽은 들쭉날쭉합니다. 참가도인데, 이거는 우리는 참가도 100%인데 그 저기 예전에 했을 때는 하루에 한 라운드씩 했었어요. 집에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빠진 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연히 열심히 참가한 사람일수록 많이 벌었죠. 요게 이제 최종 결론인데, 그러면 최종 성과는 정보가 있는 쪽이 엄청 높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없는 쪽이 더 많이 벌었는데, 정보가 있는 쪽이 더 많이 벌 때도 있었어요. 실제 이거 여러 번 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즉 정보가 있는 쪽이 정보를 가지고 더 예측도 잘하고 이리저리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결과를 보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소득을 엄청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관찰되는 명확한 건 뭐냐면, 정보가 있을수록 그 베타가 변하는 그거 이제 평균 위험자산 투자율이 굉장히 변동이 크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 상호 의존성이 클 때는 정보가 없는 경우보다 예측을 더 잘하긴 해요. 정보가 많은 경우. 하지만 변동성이 증가해서 그 수익률이 높은 부분들을 많이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편익을 무조건 더 가져온다라고 할 수는 없고,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결합돼서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즉 정보가 무조건 참정보는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는 섣불리 끄집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가 이제 이 게임의 소결론입니다. 게임은 거의 지금 참여 연인원 4자리 숫자 정도 될 텐데, 항상 관찰되는 효과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 금융위기와 연관된 게임으로 고안됐는데, 사실은 행동실험을 사실 제 주전공이 행동실험이거든요. 행동실험에서 거실을 모형화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 게임도 여러분은 미시적인 그 경제 주체로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거시적 효과를 살펴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약간 누가 이제 어떤 학생이 이 게임을 왜 여기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설문에도 있고 설문에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도 제가 고안할 수 있는 게임들을 고안을 수정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인 거시경제 학설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기도 해요. 좀 비판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거시경제학이라는 책이 부교재인데 이 책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학파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학파별의 네임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굉장히 심층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췄으니까 만약에 그 이해가 전혀 없이 보면 이게 뭐야 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가 될 텐데 아마 지금 이 책을 읽으신다면 훨씬 더 흥미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량적 정책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흥미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엄청 재밌더라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경제 덕후가 된 거죠. 아무튼 그게 내가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있었던 즉 소위 거시경제학이란 말이 없었던 시기의 경제학부터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그 당시 경제학자들을 클래시컬 스쿨, 고전학파라고 불렀어요. 아담 스미스, 데이빗 리카도, 멜서스, 밀, 칼 막스 다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이죠. 칼 막스도 이 당시 그 고전학파 경제학의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가치설 이 당시에 그 경제학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 쪽을 더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요에 대해서는 좀 되게 단순한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경제학이라고 안 불렀어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폴리티컬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정치 경제학이다라고 부르면서 총체로서의 경제학을 암묵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제 정치 경제학에서 정치자가 떨어집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그 경제학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효용 중심의 가치론을 전개하는데 사실 지금 현대 경제학 교과서는 요 당시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이론을 먼저 하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소비자 효용 이론 먼저 하고 공급자 이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급자 이론을 먼저 하는 게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이론의 미시적인 최적화 법칙은 거의 확실하거든요. 기업이 이윤 극대화한다는 건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심리적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사실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심리적인 그 연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순수한 경제학이 여기서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구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경제論 2에서 다뤘던 거시적인 문제들, 실업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당시에도 불황이 있었거든요.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이 있었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장기적으로 조절된다 그리고 실물 부분의 영향을 영원히 미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온다. 즉 자기 조절 과정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 자연주의적인 건강 관리라고 할까? 내비두면 나아. 이거 같은 거죠. 감기 걸렸다. 약 먹어야 되나? 야, 약 먹으면 부작용도 있고 그냥 좀 참어. 잘 보양하면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본 거랑 비슷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일부러 뭐 하려고 하지 않게 그러니까 작은 정보를 지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가의 장단기 구분이 없이 그냥 균형만 봤어요. 현대 미시경제학과 비슷한 관점이죠. 미시경제학도 불균형 상태를 초점을 두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론 2에서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균형 이탈 상태입니다. 균형 이탈이 어떻게 돌아오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죠. 이탈된 균형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근데 미시경제학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크로스된 지점에서 항상 논의를 진행했죠. 그래서 통화정책에 단기 효과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뭐 돌아올 건데 뭐. 그래서 이 당시 모델을 그래프로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클래시컬 버전으로 하면 AS 커브가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즉 장기 AS 커브가 그냥 AS 커브 그 자체. 단기 커브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장 정책을 하면 AD 커브가 시프트하겠지? 그러면 물가만 올라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화폐 중립성입니다. 리카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고전학파에서. 경기후퇴 직면에서 확장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들은 혼란만 줄 것이다. 어차피 자기 조절된다.
하지만 이 문제가 대공황에서는 더 이상 워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전파 거시경제학이란 새로운 관점의 학문 학파가 등장이 되는 거죠. 이걸 케인즈 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케인즈 학파는 대공황을 기점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인즈 학파가 땅하고 이제 케인즈 학파 창립대회를 해서 몇 월 며칠에 결성합니다. 땅땅땅 발긴대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전 세계에 사실 케인즈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들은 혁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그 아인슈타인의 뭐 광전효과 이런 것과는 달리 재정경제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대체로 알고 있는 거였어요. 금리를 인하하면 이상하게 실업률이 줄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거다라고 좀 이론화하고 체계화했다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공황은 정말 심각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차트들 보면 항상 미국 데이터 보면 20세기 초반하면 출렁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대공황이거든요. 이것의 여파는 실업률을 보시면 4%의 실업률이 25%로 올랐고, 자 여기서 한번 와 장난 아니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들은 경제론투를 제대로 수강하신 겁니다.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에요. 20%포인트가 올랐다고? 대박 사건이구만 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DP는 절대 수준이 27%가 떨어져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당연히 거시를 모를 때는 감이 없으니까 그런가? 좋았나 나빴나 이러겠지만 지금은 저게 정말 황당한 숫자구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97년 한국위기를 갖고 보면 똑같은 걸 그려봤어요. 1.75%에서 7%가 됐으니까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즉 퍼센티지 포인트로 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실업자의 수가 증가한 퍼센트로 보면 이거는 거의 몇 퍼센트예요? 거의 300% 이상 오른 거죠. 저기는 4%가 25%로 올랐으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증가율로 보면 대신에 금방 회복하죠. 지표상으로는. 하지만 퍼머넌트하게 약간 올라간 상태로 가고 실제로 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심각하게 바꿨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출산율이 저하된 시기랑도 맞물려 있고 자살률이 증가한 시기랑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 변동이 97년 위기를 전후로 나타났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GDP도 여기서 한번 추세가 꺾이지만 전체 GDP 측면에서는 대공황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시경제학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해요. 긴급한 사회적인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기존의 경제학이 풀지 못하자 이제 새로운 관점이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라든가 뭐 GDP, 그 당시엔 GNP였는데 아무튼 그 거시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집계 방식과 그런 도구들이 개발되고 측정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결합해서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 행정실무자 중심의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즈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논문 쓰는 것보다는 실제 경제 정책에 관여한 행정가적 성격이 더 강했어요. 아무튼 이 양반이 쓴 일반 이론은 거시경제학의 한 분과로 자리 잡게 된 계기 사건으로 보통 봐서 보통 거시경제의 탄생을 이 책이 출간된 시점으로 봅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스웨덴 학파 등 다양한 그 실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유되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란 책은 이미 저작권이 풀린 정도로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영어의 전문은 쉽게 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만 책이 난해하기로 유명한 책이라 악명 높은 책이라 이를 악다물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험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배웠던 많은 부분들이 케인즈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케인즈 ISLM 모델인데 사실 ISLM 모델로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했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다 좋은데 그 이제 얘가 지금 축에 인플레이션율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ISLM 모델은 세로축을 이자율로 쓰거든요. 그래서 리퀴디티 트랩에 빠졌을 때 그 ISLM 모델은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한데 얘는 그게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2008년 크라이시스 같은 상태를 기술할 때는 사태를 다소 낙관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ASAD 모델을 2017년, 18년 판에서는 아예 빼버린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지만 우리는 ASAD 모델로 거의 모든 걸 설명했죠. 그래서 확장 정책은 수요를 그 자극한 정책이니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확장 재정 정책은 이렇게 해서 그 균형 GDP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반면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이게 영영 지속되진 않죠. 사실 케인즈는 영원한 지속도 가능하다고 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기 치유 같은 건 이제 후반에 거시경제학자들이 추가한 겁니다. 절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케인즈식 해석은 자기 조절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맙니다. 이렇게 AD 커브가 시프트 되면 여기까지 가고. 이게 물가 조정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AS 커브의 조정의 과정이 없어요. 이게 퍼머넌트하게 이게 지속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대공황이 극복되는 데는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마저도 근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빨리 극복한 나라도 있고 느리게 극복한 나라도 있는데 미국은 느린 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빠르게 극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이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파급효과, 대가가 뭐였나를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대공황이 아니었다면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나치는 정말 말 그대로 대중투표로 당선됐어요. 대중투표가 아니었다면 당선될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출신의 그냥 화가 지망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인기를 얻어서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 혼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죠. 실제로 이런 보수적인 말도 안 되는 보수적인 정권이 득세할 때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것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능하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연합군 측 무기를 미국이 제공했죠. 왜냐하면 유럽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미국에서 탱크를 찍어낸다면 그건 그대로 미국의 GDP로 잡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GDP 증가. 대신에 이게 세금을 걷어서 한 건 아니니까 전부 다 빚을 진 거죠. 그 채권 발행해서 진 거죠. 대신에 실업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해버리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또 대부분 전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노동자 풀이 넓어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예전에는 무시했던 단기 영향의 중요성을 이제 모형에 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뢰도 같은 심리적인 지수 있죠. 예측, 신뢰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거시경제에서 예측이나 신뢰도 약간 심리학적인 개념일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개념인데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케인즈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모형을 잘 설명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그런 이론들을 배운 거죠. 그리고 거시적인 행동주의,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들, 재량적인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걸 정당화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정작 통화정책이 긴급한 위기 시기에는 유동성 함정 때문에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나 그런 자동적인 재정정책보다는 재량적인 재정정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60년대까지는 이 케인즈가 완벽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가 아주 깔끔하게 나타난 거 우린 봤었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가. 하지만 70년대에 그게 깨지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관찰됐는데 케인즈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예견했던 통화주의자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70년대 고인플레이션과 고실업률에 직면하면서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가, 케인즈주의의 개입의 핵심은 AD 커브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우린 알고 있죠. 이런 공급 네거티브 AS 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쪽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게 인플레이션 측면이든, 그러니까 화폐적 측면이든 실물적 측면이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강 기점으로 해서 통화주의적 관점이 경제학에 심각하게 도입이 돼요. 이 부분에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유명한 학자는 누가 뭐래도 밀턴 프리드먼이죠. 실제로 그 거시경제학설사에는 통화주의자 그 인터뷰가 밀턴 프리드먼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좀 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 강조점은 현대 거시경제학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현대에도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뉴스 보면 뭐 정부가 새로 뭐 무슨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뭐 아파트를 1000채를 짓기로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떻게 했다는 등 하는 기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이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했는데 재량적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준칙적인, 규칙에 의거한 그런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리퀴디티 트랩은 알고 있죠? 제로바운드, 명목이자율의 제로바운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무리 통화를 찍어서 뿌려도 시중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이 AD 커브를 시프트하게 된 메커니즘 중간에 이자율이 감소한다, 투자 지출이 증가한다는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안 낮아지니까. 그래서 프리드먼 펠프스 가설은 물가 상승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필립스 커브가 상방이동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라고 했고, 이 예측을 68년에 함으로써 몇 안 되는 이제 예언을 한 논문이 돼버린 거죠. 이 나이로의 존재의 함의, 즉 나이로 이하의 실업률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요 것은 결국 행동주의의 한계 지점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확실히 이론적으로는 큰 기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장기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 상태가 6%고 예측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일 때, 예측이 제로고 현재 관찰된 것도 제로니까 기대가 조정될 이유가 없죠. 그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률을 감소시킨, 즉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더 나아지면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대가로 그걸 시행을 했다 칩시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기대가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걸 계속 내비두게 되면 예상된 인플레이션 2%인데 실현된 건 4%죠. 이게 또 계속되면 2가 4로 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4가 6으로 조정되고 6은 8로 조정되고, 그러다 보면 2, 4, 6, 8, 그 다음에는 이제 8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10으로 조정해버리고 가속화됩니다. 예상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필립스 커브는. 그래서 영원히 지속은 할 수 없고, 다만 만약에 시초 방법처럼 필립스 커브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중지한다면, 자 다시 6%로 되돌린다면
자, 이제는 예측된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필립스 커브는 조정되지 않겠죠. 즉 이 6%라는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 6%인데 6%로 되돌리면 필립스 커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더 높이 올라간 채 멈출 수도 있고 조금만 올라간 채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 귀결점은 6%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를 이려면. 그래서 6%인 모든 점을 모은 이 6% 수직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Non Accelerating Interest Rate 하는 Unemployment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 그래서 나이루라고 했었고, 엄밀하게 하면 가속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니까 NIIRU라고 불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다들 나이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립스 커브는 60년대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맞았지만 70년대 들어서면서 이후에는 엉망진창이 된 필립스 커브가 깨진 거죠. 근데 이 깨진 와중에도 그 선을 잘 이어서 보시면 중간중간 필립스 커브처럼 우하향하는 곡선 구간들이 몇 개 나타납니다. 60년대는 안정적인 단기 필립스 커브가 나타나고 70년대 쪽은 요 동네 있거든요. 네거티브 서플라이 샥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정이 된 거고.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상향 이동한 상태고 80년대에는 포지티브 서플라이 샥, 소위 3저 호황을 거둔 상태죠. 그래서 서플라이 샥이 포지티브하게 나타나서 약간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도 있어요. 80년대 초에. 그것도 물가를 대폭 하락시켰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를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당국은 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면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통화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굉장히 중시했고, 그리고 그럼 재량적인 통화 정책 같은 걸 열심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준칙에 의거해서 미리 공표된 법칙에 의해서 화폐 공급을 해라. 그래야 투명해지고 경제 주체들이 그런 갑작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재량적 정책은 정말 급할 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닌데 정말 불가피할 때만 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시차나 불안정 정부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량적인 모든 정책들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정책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었죠. 정책 시차. 그래서 시차가 사태를 인식하고 파악한 다음에 법안을 국회에 통과해가지고 그거 발효시키면 그게 발효되고 나서도 다시 승수효과까지 반응해서 AD 커브가 다시 붙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네거티브 샥이 왔어. AD 샥이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야 이제 리세션 갭이 발생했네. 그럼 이제 이때부터 한 거죠. 정책 사태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설계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기 조절이 작동해버려서 AS 커브가 장기 조정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야 확장 정책이 워킹하기 시작하면 뒷북을 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AD 커브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균형에서 이탈되게 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갭을 발생시켜버리는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책 시차가 안 좋게 나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정책 실패죠. 그리고 재정 정책에서 또 하나 고려될 것은 구축 효과입니다.
통화 공급이 고정돼 있는 경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은 반드시 구축 효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자금이라는 게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말로 해서 정부가 뭐 대형 뭐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다. 경기를 좀 촉발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 다리를 짓는데 뭐 3조가 든다라고 치면 그 3조는 어떻게 반응해요? 국채를 가지고 조달하겠죠. 그럼 국채는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대부자금 시장 같은 데서 일부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부자금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아무튼 다른 금융시장들의 베이스가 된 펀드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형한 게 이제 구축효과 모형이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요만큼의 펀드를 조달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이만큼의 펀드가 빠진다면 디맨드가 이만큼 증가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 결과로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원래 이만큼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정부가 개입한 다음에는 이만큼 자금이 거래된 거죠.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건 얼마예요?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즉 민간이 가져간 건 요만큼이라고요. 즉 따라서 원래 이만큼인데 정부 때문에 민간이 이만큼이 됐으니까 요만큼이 차이가 나죠? 이게 구축효과라는 겁니다. 요만큼 사이즈가 구축효과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자금이 수요로 해석한 거고, 맨큐 같은 경우는 자금은 그냥 빼간 걸로 해석해서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걸로 봤죠. 어떻게 하든 구축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통화주의자들은 그런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봤느냐? 일단 느리고 일정하게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량 방정식에 의거해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된다. V가 안정적이다. 즉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M을 천천히 증가시키면, 자 V가 상수고 M을 천천히 증가시키면 PY는 뭐예요? 명목 GDP죠. 노미널 GDP가 M이랑 같이 따라갈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정말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었냐? 80년대 전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유통 속도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화주의자들도 어떤 국면에서는 잘 설명한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관점은 케인즈주의나 통화주의자들의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정부 실패한 사례, 또 하나 사례를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적 경기 변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량적인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주의라는 건 뭐냐면 정치가들이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거시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확장정책을 취할 때가 아니야. 인플레이션 대가를 너무 크게 치러야 돼. 나중에 정부 부채나 이런 게 너무 심해져서 지금은 긴축을 하면 했지 확장을 하면 안 되는 시기인데 선거 직전이야. 총선 직전이에요. 그럼 집권당은 확장정책을 구사해서 일단은 실업률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쵸? GDP도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죠.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수 있으니까. 물론 시간차를 두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득표에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게 가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로 그랬나를 보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에 확장 긴축을 했는지를 봤어요. 근데 선거 주기랑 경기 순환 주기는 독립이라는 전제를 합니다. 이 연구자는. 그럼 서로 랜덤이어야겠죠.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를 했을 때 지금 나타난 관찰 결과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걸 p-value라고 불러요. 그게 만약에 0보다 엄청 낮은 숫자가 나오면 우연히 저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p-value라는 게 우연히 저 일이 발생할 확률이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뭔가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요인이 바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그 p-value가 낮은 애들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세 나라가 수상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과 뉴질랜드, 독일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 먼저 얘기를 하면 독일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수상하게 나옵니다. 요 부분은 뭐냐면 선거 직전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횟수가 우연이라고 치기 너무 많아. 한 번도 없었어. 항상 선거 직전에 이상하게 실업률이 떨어지네. 확장 정책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 후에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긴축에 대해서는 유의한 게 안 나왔어요. 우연히 나타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종합했을 때 약간 수상한 정도, 9% 정도 우연히 나타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확률이 9% 정도 됐다는 거죠. 뉴질랜드는 얘는 반대예요. 선거 전에는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선거 후에 긴축이 나타나요. 자꾸 수상하다는 거죠. 미국도 선거 전에 수상하고 선거 직후에는 이제 유의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수상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경기 변동에 이제 그 간접적인 징후가 있다라고 연구를 한 거죠. 그 다음은 세고전학파입니다. 세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뭐 루카스, 여기 통화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밀턴 프리드먼도 여기에 속한다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의 이동, AD 커브 우리 시프트 한 걸 되게 중요하게 봤잖아요. 이거를 단기에조차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학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전파의 부활 같은 거죠. 완전 똑같이 고전파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고전파와 비슷한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엄청난 수학과 복잡한 이야기와 실증 검토가 있어요. 여기에는 합리적 기대이론과 실물적 경기변동론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결국은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들어가요. 합리적 기대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신들이 가용한 정보들을 전부 다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면 뭐 저기 주가도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뉴스들을 보면 별일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기출문제 보시면 그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예상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미 올릴 거를 예상했다면 이미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갔으니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반면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렸어? 오히려 경제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통화정책은 예상되지 않은 통화정책만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상되지 않은 통화정책만 계속 구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당국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의 케이스, 즉 합리적 기대 이론이 정말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경제가 있다면 그 경제는 정말 말 그대로 야 우리가 4%로 옮길 거야 라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상태에서 라고만 해도 바로 그냥 조정된다는 거죠. 그러겠네. 그래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야 우리 내년에 분명히 2% 오를 거니까 하자. 그 임금 협상할 때 다 임금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도 않았는데 발표만으로도 필리스 커브 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거티브한 케이스고 반대로 포지티브한 케이스도 할 수 있어요. 발표만으로도 지표가 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도 가능한 거죠. 물론 이것들은 당국의 말이 신뢰적일 때, 신뢰를 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룰이 중요한 겁니다. 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준칙대로 해야 된다.
갔다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표가 괜찮아 안 하기로 했어요라고 하면 나중에는 발표를 해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게 되니까 그에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거시경제학적으로 비효율성을 알 수가 있어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이제 키들랜드, 프레스코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제 노벨상을 한 번씩 탄 분들입니다. 그 당대 되게 중요한 경제 이론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들인 거죠.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의 변동이 경기순환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순환이 생산성 증가율의 변동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기변동 이론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도 총 수요율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AD 커브를 시프트 시킨다고 해서 균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케인즈주의에 대한 반대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분들도 이제 고전파, 신고전학파로 보는 거죠. 그럼 진짜로 그랬냐? 글쎄요, 실제 차트로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관계가 깔끔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보라색 라인은 중요 경기 침체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론이 맞으려면 경기 침체기에 총요 생산성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좀 칼같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올라가는 것도 꽤 많이 보이죠. 그래서 좀 실증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고. 대부분 올라가는데? 그래서 합리적 기대 이론이나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론 모두 실증적으로는 그다지 잘 관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설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 보이긴 하지만 진짜로 그렇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론적으로 이론의 발전에는 기여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중앙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세고전학파 이론을 100% 신뢰하면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데는 없어요. 대부분 절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총수요를 조정시키는 이 개입주의, 개인 만능주의, 소위 개인 만능주의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면에서는 그건 또 기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개입을 지나치게, 특히 재량적인 개입을 자주 할 경우에는 분명히 네거티브 효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는 이렇습니다. 합의 지점은 지금 우리 배운 학파들을 그냥 크게 셋으로 나누면 고전파, 여기는 신고전파도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건 스트릭트한 고전파는 정말 이제 완전 모든 형태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케이스고, 케인즈하는 개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유동성 안정 때문에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고, 통화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개입에 대해서, 특히 재량적인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운데 통화 정책의 효과를 더 크게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확장적 통화 정책이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적절한가, 쓸만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고전파는 부정적이죠. 케인즈는 예스긴 한데 정작 심각한 불황, 즉 그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작동 안 할 거야, 유동성 안정 때문에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통화주의자들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현대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특히 중앙은행들의 겨낸 스탠스는 이 두 입장의 절충입니다. 대체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운데 제로 바운드인 상황에서 리퀴디티 트랩에 대해서 작동 안 할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굳이 통화 정책을 더 해야 된다면 양적 완화 같은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재정 정책은 역시나 이제 불황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고전파는 반대죠. 모든 형태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냅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연히 케인즈는 긍정적이었고, 통화주의자들은 아까 말한 그런 정책 시차나 정치적 경기 변동 등 때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구축 효과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했어요.
하지만 현대의 합의 지점은 대체로 예스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8년 크라이시스 때 대규모 공사들을 기획해서 실행을 했었죠. 자, 그리고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실업률을 줄일 수 있냐, 즉 실업률을 퍼머넌트하게 줄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에 대해서는 단일 고전파는 부정적이었고 화폐 중립성이 고전파에서 났다는 걸 상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케인즈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영원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통화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현대에는 물가만 남는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인즈 학파가 졌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자기조절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장기적으로 그 자연 실업률, 자연 이자율,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그 자연율이 있어요. 경기가 뉴트럴일 때 그 가진 그 지표값으로 되돌아온 성질에 대해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합의 지점이 우리는 그걸 모형화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재정정책은 재량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고전파는 싫어하죠. 케인즈와는 긍정적이죠. 그 재량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현대의 합의 지점은 대체로 아니다 쪽이긴 한데 정말 급할 땐 써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급할 때는 2008년 크라이시스급. 그러면 통화정책은 어때? 통화정책은 재량적으로 써도 될까? 에 대해서 이제 고전파는 다 싫어해. 고전파는 개입은 다 싫어해. 케인즈주의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들은 부정적입니다. 재량적인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현대의 입장은 무엇이냐? 아직 뚜렷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파들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경제학과에 있는 거시경제 선생님들도 조금씩 다를걸요? 학파가 다르면 견해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 지점은 이런 거예요. 일단 정책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거시경제학자 치고 거시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지 않는 학자 없습니다. 즉 클래시컬 스쿨처럼 본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내비두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플 땐 약 먹어야지.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중앙은행이 유일하거든요. 정부는 사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소 상반된 견해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확장 정책을 좀 느슨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긴축하는 정책을 좀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유를 쓰면 약간 굿캅 배드캅 같은 거죠. 정부가 굿캅의 역할을 해서 뭔가 막 감세하고 이러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서 이제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나가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앙은행장이 정권 눈치를 안 봐야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장의 임기가 그렇게 긴 겁니다. 중앙은행 그 임기 함부로 못 잘라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앙은행 임기는 굉장히 깁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기껏해 5년 정도인데 중앙은행 임기는 거의 10년 수준이에요. 10년 이상 갑니다. 그런 게 이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야, 너 진짜 잘못했으니까 빨리 잘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량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위험하다는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적인 통화정책은 뭐 옹호자도 있고 반대론자도 있지만 재량적 재정정책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습니다. 정책 시차나 정책 경기 순환 같은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재정책은 가능한 한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상황이죠. 근데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물가 타겟이 얼마예요? 라고 적혀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 얼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앙은행들은 0%의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의 그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로 바운드로 리퀴디티 트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준금리를 약간 인하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율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였나를 생각하면 그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옹호했는데 발생시키면 어때? 낮은 비율이면 괜찮아. 왜냐하면 그것이 금리 생활자들을 경제활동으로 끌어낼 거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금리 생활자들을 안락사시킬 거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생기니까 내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장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버블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버블 붕괴가 많은 주요 경제 네거티브 샥의 원인이 됐다는 걸 우리는 배웠죠. 2001년 미국 닷컴 버블이나 2007년 금융위기, 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극도로 지금 부동산 정책에 예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재산 보유형태가 부동산이거든요. 70%가 넘어요. 그 재산들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70% 정도의 재산이 날아가는 거죠. 다만 거품 형성기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적인데, 근데 암호화폐처럼 정말 눈에 띄는, 누가 봐도 버블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면 개입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입하길 잘했죠. 이게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를 상당 부분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그쪽 가격이 반토막 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실물 부분에도 파급이 왔겠죠. 파산이 증가했을 테니까. 근데 그걸 차단했으니 그게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그게 버블인지 진짜 가치가 올라서인지 식별이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학기 수업 내용 전부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전경관에 있을 테니까 방문하셔서 오피스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장에서 뵙겠습니다.